요즘 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 다들 이 얘기를 합니다. 넷플릭스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는 어느 날 이른 아침 평범한 영국의 어느 집에 무장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꼼짝마 다 엎드려! 경찰이 이 집에서 체포한 것은 어이없게도 그 집의 13살짜리 막내 제이미입니다. 13살짜리가 사람을 죽였대요. 경찰 왔다고 무서워서 바지에 오줌을 지려서 바지를 갈아입는 씬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바지에 아직도 무섭다고 오줌을 지르는 13살짜리가 사람을 죽이다니. 설마?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원테이크 촬영이라는 겁니다. 원테이크는 한번 카메라가 돌면 중간에 끊는 것 없이 쭉 갔다는 뜻이에요. 컷 편집이 없으니까 1층 현관에서 2층 제이미 방까지 가려면 계단 올라가는 것도 어쩌다가 이렇게 카메라가 벽까지 가는 거 이런 거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현장에 있는 듯이 실감도 나고 동시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애를 체포했으면 그 다음 컷은 취조 장면으로 가야죠. 중1짜리가 진짜 사람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나와야 되는데 원테이크니까 중간에 커트를 안 하는 거예요. 애 잡아서 차 타는 것부터 경찰서 도착할 때까지 차 안에서 애가 창문 밖을 봤다가 앞에 있는 경찰 봤다가 이 모든 시간들을 다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보여주거든요. 관객도 고스란히 경찰서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 시간을 함께 견뎌야 합니다. 저는 이 원테이크가 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느끼는 문제점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발생을 했는데 지금 심각한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답답하다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영화는 늘 자기의 상영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2시간 보고 났는데 막 수백 년 시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원테이크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영 시간이나 드라마 안에서 진행된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처음엔 저는 되게 답답했었어요. 아, 문제 빨리 좀 해결해, 빨리 좀 해결해. 아, 얘가 범인인지 아닌지 빨리 보여줘!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원테이크의 이 시간 감각 덕분에 우리는 이 영화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내 생활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초반부에 약간 낯선 시간 감각만 좀 견뎌내고 나면 훨씬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일이니까. 당장 내 삶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니까. 근데 이 원테이크 덕분에 우리는 꼼짝없이 이 소년이 이제 경찰 취조를 받으면서 받기 전에 팬티 받고 검사받는 장면도 다 옆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소년이 뭐 속옷 벗고 이러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고 대신 아들이 그 검사를 받는 아버지의 얼굴을 계속 봐야 돼요. 이 아버지가 막 걱정스럽고도 당황하고 막 이런 얼굴들을 이 관객이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아마 관객도 그런 표정 하고 있겠죠. 도대체 뭔 일이야. 저렇게 피 검사한다고 주사 맞는 걸 못 봐가지고 이렇게 막 고개를 돌리거든요. 그런 것도 무서워하는 저 꼬맹이가 어떻게 살인을 해. 누가 죽었냐면 지난밤에 제이미의 같은 학년 여자아이 케이트가 죽었대요. 국선 변호사는 아이한테 어떻게 그 취조를 받는가도 가르쳐 줍니다. 대답하면 불리하다 싶거나 애매하다 싶은 거는 무조건 노코멘트 하래요. 근데 이 제이미가 계속 노코멘트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자기가 아무 짓도 안 했으면 그냥 자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노코멘트, 노코멘트 이러거든요. 마침내 담당 형사인 베스컴 경위가 이 제이미와 케이트가 찍힌 거리의 CCTV 영상을 보여줍니다. 둘이 막 다퉈요. 소리는 없지만 둘이 막 다투고 제이미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케이트를 뭐 이제는 빼박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제이미를 얼싸안고 웁니다. 제이미는 끝까지 자기가 아무 짓도 안 했대요.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대요. 1화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저는 CCTV 영상으로 제이미가 죽이는 장면이 확실하게 제이미가 범인이구나 하고 느껴졌는데, 저희 딸내미도 그냥 때리는 건 줄 알았대요. 딸내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소년의 시간을 보고 나서 너무 먹먹한 감정이 들어서 누군가와 이런 감정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들은 어떻게 봤나 유튜브랑 막 이런 블로그 후기 이런 걸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후기들 중에 영상이 있어도 진범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후기가 되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아마 다들 이 꼬맹이가 살인범이라고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을 잘못 봐서가 아니라. 이게 어른들의 첫 번째 착각이죠. 아직 아이인데 설마 제가? 2화에서는 어른들의 두 번째 착각이 나옵니다. 바로 댓글 달면 친구 아니야? 하는 거죠. 경찰들이 제이미가 도대체 왜 케이트를 죽였나 하고 이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두 형사가 가거든요. 둘이서 가보니까 학교 현장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교권은 무너지고 학생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생은 선생님한테 이 F워드 있잖아요. 하고 욕을 하는데 선생님은 고작해야 목소리만 무섭게 Excuse me? 이래요. 뭐라고? 뭐 이런 거죠. 그게 끝이에요. 애는 욕하는데 선생님은 Excuse me? 수업은 영상을 틀어주는 걸로 대신하고 아이들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이 학교에 이제 이 사건 담당자인 베스컴 경위의 아들도 다니거든요.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아버지를 보고 이 아들이 찾아와요. 아버지가 헛다리 짚는 게 안타깝다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경찰들은 제이미 인스타그램에 케이트가 댓글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친구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끼리 싸웠나? 혹시 제이미가 케이트를 짝사랑한 건가? 뭐 약간 이런 전후 사정을 알고 싶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둘의 관계에 대해서 너네가 알고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 뭐 이런 건데 아들이 알려줍니다. 케이트가 남긴 댓글을 잘 봐라. 전부 이모티콘인데 이 이모티콘들이 무슨 뜻인지 아들이 조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알고 보니 케이트랑 제이미랑 친구가 아니고 오히려 케이트가 인스타그램 댓글로 제이미에게 욕을 한 겁니다. 너는 인셀이야. 넌 여친도 없고 평생 그 꼬라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말을 한 거고 여기에 다른 애들이 좋아요를 엄청 누른 거죠. 뭐 일종의 전형적인 학폭이죠. 인셀은 involuntary celibate. 비자발적 독신이라는 뜻입니다. 독신은 독신인데 내가 독신이고 싶어서 독신인 게 아니라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독신이다. 뭐 이런 뜻이 인셀입니다. 연애도 못하고 이제 특히 성관계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원래는 이 단어가 약간 자조적인 농담 분위기래요. 나 독신이야. 근데 비자발적인 독신이야. 뭐 이런 약간 농담조로 캐나다의 어느 여자분이 만든 솔로 커뮤니티 이름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애인이 없어서 완전히 독이 잔뜩 오른 남자들의 커뮤니티가 된 거죠. 인셀들은 내가 못나서 애인이 없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제일 잘난 놈 몇 놈한테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애인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여자들이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시간 드라마에서 제가 처음 들은 단어가 몇 개 있었어요. 인셀은 그래도 알고 있었는데 메노스피어, 앤드류 테이트 뭐 이런 말은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메노스피어는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어떤 그 커뮤니티 문화권이래요. 이제 겉보기에는 그냥 뭐 남성 권익, 자기 개발, 뭐 성공 이런 것들이 주제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뭐 여성 혐오, 폭력, 그리고 권력 판타지, 힘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러고 여기에서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가 있냐면 내가 피해자야. 여자들로 인한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있습니다. 앤드류 테이트는 이 메노스피어의 대표 선수예요. 여자는 적이다. 남자는 힘이 있어야 한다.
남자가 힘이 있으면 여자들은 알아서 기게 돼 있다. 내 파워 안에, 내 틀 안에 여자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래요. 킥복싱 선수라는데 어른들이 보면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영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앤드류 테이트가 지금은 이렇게 뭐 이 사람이 워낙에 실제적인 범죄를 많이 저질렀대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탈퇴도 당하고 재판에도 걸려 있고 이래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지금은 그다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앤드류 테이트의 이 가치관이 반영된 쇼츠, 밈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계속 노출이 되죠.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앤드류 테이트 스타일의 매너스피어 정신이 스며드는 거고요. 레드필도 나옵니다. 이 레드필은 빨간 약이죠. 빨간 약. 아시는 분들 나 저 말 아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레드필 맞습니다. 근데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네오가 약을 먹어야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빨간 약을 먹을 건지 파란 약을 먹을 건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마음 편하죠. 그 대신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평온하게. 하지만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진실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매트릭스 이후에 레드필 빨간 약은 불편한 진실을 깨닫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쓰는 용어와 이모티콘에 이 레드필 모양이 있는 거예요. 케이트도 이 제이미에게 빨간 약 레드필 이모티를 남깁니다. 베스컴 경위의 아들이 이 레드필은 진실을 깨달았다라는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레드필을 먹고 깨닫게 되는 진실은 여자는 적이다. 여자는 잘난 남자만 좋아한다. 그런 여자들 때문에 우리가 루저가 되는 것이다. 네가 지금 초라한 건 여자들 때문이다. 이 사회는 여자에게만 유리하고 남자를 억압하고 있다. 이걸 깨닫는 게 각성이라는 거예요. 80대 20이라는 법칙도 있습니다. 80%의 여자가 20%의 잘난 남자한테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레드필 단어를 듣고 베스컴 경위가 매트릭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매트릭스? 이 말을 아들은 못 알아들어요. 레드필은 알지만 매트릭스는 모르는 거죠. 오래된 영화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레드필이라는 단어를 써도 다른 뜻으로 씁니다. 그 장면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도 그러고 있겠구나. 내 아이들, 그리고 내 아이들 또래들, 젊은 세대들과 내가 같은 단어를 쓰지만 뜻은 다를 수 있구나. 우리가 같은 곳에 살지만 다른 세상을 살 수도 있겠구나. 좀 슬프죠. 이 학교 현실을 보면서 베스컴 경위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얼마나 공격하는가,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것도 보고요. 1화 시작 장면의 첫 장면이 베스컴 경위가 이 제이미네 집 바깥에서 이렇게 체포를 하러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에서 이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의 음성 메시지를 받아요. 음성 메시지를 이렇게 틀어보니 아들이 아빠 나 배 아픈데 학교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스컴 경위는 아들이 학교 가기 귀찮은데 싫은데 엄마는 무섭고 이렇게 자기가 만만하니까 자기한테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아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근데 막상 학교에 와서 아들이 어떤 정글에서 매일 지내는지 자기 눈으로 보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 앞에서 그 왕따 당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아, 우리 아들 진짜 배 아팠네. 배 안 아파도 학교 가기 싫었겠네. 근데 베스컴 경위는 이제라도 아들을 이해하고 아들과 이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들을 데려가려고 교문 앞에서 기다려요.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나오다가 아빠를 만나고도 나 버스 타고 갈 테니까 아빠 혼자 가시라고 합니다. 아빠랑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요. 근데 이 순간에 베스컴 경위가 이 베스컴 경위는 나름대로 부모로서 대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한테 자,
오늘은 아빠가 네 얘기 다 들어줄게.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감자랑 콜라 먹으러 갈 건데 따라갈래?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해요. 어줍잖게 아들한테 친한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죠. 나는 너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도와줘. 그러니까 이 아들도 처음에는 아빠랑 말도 안 통한다 이러더니 아빠가 다가오니까 못 이기는 척 곁을 내줍니다. 예쁜 아들이에요. 이제 근데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까 아내에게 아들 일을 다 넘겨버린 나쁜 아빠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이 베스컴 경위가. 근데 저는 베스컴 경위는 나름대로 진짜 애쓰는 아빠고 자식한테 말 걸고 이럴 때도 노하우가 있는 아빠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학교 빼먹으려는 아들한테 너 미쳤어? 정신 차리고 빨리 학교 가! 뭐 이렇게 혼내지도 않았고 또 나중에 아내한테 이렇게 체크 전화도 하거든요. 학교 갔어? 마음은 있는 아빠예요. 아들한테 관심도 있고. 문제는 베스컴 경위가 자기 딴에는 아들 메시지에 답을 했지만 아들한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아내한테 대답을 한 거죠. 아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아빠 나 배 아픈데 학교 안 가도 돼? 라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는지 그 말에 자기를 걱정했는지 자기 의견을 존중했는지 이런 거 아들은 하나도 모르고요. 그냥 이 아빠야말로 자기 아들은 불편하고 만만한 아내에게 대답한 거죠. 학교 갔어? 응, 갔구나. 근데 우리가 다 이런 실수하지 않나요? 나름대로 애들한테 잘한다고 잘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 기껏 애를 썼는데 부모 마음이 아이에게 가닿지 않는 경우. 베스컴 경위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교문 앞 풍경이 2화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 마지막 장면이 되게 마음이 아파요. 베스컴 경위와 아들은 그래도 서로 같이 으쌰으쌰해서 감자튀김 먹으러 가는데요.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들이 타고 있는 차창 밖으로 죽은 KT 친구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졸지에 이 베프를 잃어버린 이 여자아이는 길을 가다 말고 멍하니 섭니다. 이 친구는 자기 엄마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거든요. 가장 힘든 순간에 갈 곳이 생각나지 않고 기댈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 이 KT의 친구. 사실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경찰 아빠처럼 나름대로 잘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저렇게 멍하니 서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죠. 2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나저나 케이트가 자기를 괴롭혀서 인스타그램에 자기를 무시하는 댓글을 남겨서 제이미가 죽인 걸까요? 그러니까 케이트가 먼저 괴롭혔으니까 케이트가 가해자인 건가? 이 자세한 내용은 3화에서 밝혀집니다.